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계의 뚫어뻥, 여러분의 막힌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경제 분석가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심호흡 한번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습니다. 자, 그래프 한번 띄워주시죠. 방금 보셨습니까? 원달러 환율이 1479, 원, 세상에 1479, 원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1470원에 육박한다고, 이거 정말 충격과 공포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만에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1480원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야간 거래 시장에서 상승폭을 확대하더니 결국 1479원 근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건 뭐 롤러코스터도 아니고 브레이크가 고장난 폭주 기관차 수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냐면요. 일부에서는 에이, 설마 1,500원 가겠어? 라고 방심하고 계시는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1,500원이 문제가 아닙니다. 1,500원이 이제는 뉴노멀, 즉 새로운 기준이 되어버릴 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께서는 정부 업무 보고 받으시고 중국 갔다가 일본 갔다가 아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바쁘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과거 미국 대선 때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었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지금 대통령이나 참모진들한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환율이야. 물론 저보고 바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경제, 그 중에서도 이 미쳐 날뛰는 환율입니다. 우리가 지난해 세계 6번째로 수출 7천억 불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고 정부에서 자화자찬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네, 대단합니다. 7천억 불,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수출을 7천억 불, 아니 8천억 불을 하면 뭐 합니까?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이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환율이 높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해외에서 기름 한 방울, 밀가루 한 포대를 사올 때도 예전보다 훨씬 더 비싼 돈을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기름값이라도 국내로 들어오는 순간 가격이 뻥튀기 되는 마법이 펼쳐지는 거죠. 이건 곧바로 고물가로 이어집니다. 마트 가면 채소값, 고기값 보고 손 떨리시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한숨 나오시죠? 이게 다 환율 때문입니다. 우리 월급은 원화로 받는데 나가는 돈은 달러 가치에 연동돼서 쭉쭉 빠져나가니 가계 경제가 숨을 쉴 수가 있겠습니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대책이라는 게 도무지 먹히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마치 MIT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고를 헐어서 달러를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지금 동원돼서 환율 방어하느라 소위 말해 몸 비틀기, 팔 비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중한 노후 자금인 연금까지 끌어다 쓰는데도 환율은 요지부동, 아니 오히려 비웃듯이 더 올라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들을 가만히 뜯어보면 참 기가 찹니다. 서학개미들 잡겠다고 나섰죠. 엔비디아, 마이크론, 팔란티어 같은 미국 주식에 투자해서 돈 좀 벌어보겠다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세금 폭탄을 안기네 만에 하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해서 수익 나면 양도소득세 내야 하고 1년 동안 팔지도 못하게 묶어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아니, 국내 주식 시장이 지지부진하니까 살 길 찾아서 미국으로 간 건데 그걸 가지고 1년 동안 꼼짝마라고 하면 누가 투자를 하겠습니까? 결국 사람의 본능은 수익을 쫓는 겁니다. 억지로 막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규제 일변도의 대책은 백약이 무효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미 정부 대책은 속수무책이다 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고 있습니다. 박병원 전 은행연합회장 같은 금융계의 거물급 원로조차도 결국 방법은 외국인 직접 투자, FDI 밖에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외국 돈이 한국 시장에 매력을 느끼고 쏟아져 들어오게 만들어야 환율이 안정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래프를 상기해 봅시다. 1479원, 이건 단순히 숫자가 높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1,500원 시대가 열리면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집니다.
IMF. 외환 위기 때보다도 평균적으로 보면 환율 부담이 더 높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평균, 아니 20년 평균을 놓고 봐도 지금은 비정상적인 고환율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상황에서 환율 컨트롤 타워가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환율 대책 회의라고 해서 4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총재, 기획재정부 장관, 금융감독원장, 소위 말하는 F4가 모였는데 대책이라는 게 신통치 않습니다.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과거에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있었던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봤자 시장이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고육지책으로 꺼내든 카드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수출기업 색출 작전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군사작전도 아니고 기업을 색출하다니요. 관세청을 동원해서 야, 너네 수출 많이 해서 돈 많이 벌었지. 달러 쟁여두지 말고 빨리 시장에 내놔 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수출입 신고액이 5천만 불 이상인 기업들을 싹 다 조사해서 은행 거래 내역이랑 세관 신고 내역이 차이가 나는 곳들을 털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같은 대한민국 대표 간판 기업들이 줄줄이 포함됐습니다. 5천만 불이면 우리 돈으로 약 736억 원 정도인데 웬만한 중견기업 이상은 다 걸려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놓고 환율 더 오를 때까지 기다리느라 안 풀고 있다. 이것 때문에 환율이 오르는 거다. 라고 핑계를 대고 싶은 모양인데 이건 정말 기업 생리를 모르는 무식한 소리입니다. 기업들이 원자재를 사오려면 달러가 필요합니다. 히토류를 사든 반도체 장비를 사든 다 달러 줘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달러를 원화로 바꿨다가 나중에 원자재 살 때 다시 달러로 바꾸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전 수수료랑 환차손은 누가 책임집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달러를 쥐고 있는 게 생존 전략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나서서 잔머리 굴리지 말고 달러 내놔 라고 팔을 비트니 이게 바로 관치금융의 끝판왕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달에 7대 수출기업 최고 재무책임자 CFO들을 불러 모아서 작은 이익 보려고 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세상에,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게 죄입니까? 마땅한 경제정책으로 환율을 안정시킬 능력은 없고 만만한 게 기업이라고 기업들 불러다가 조인트 까는 군대식으로 정강이를 걷어차는 식의 대응. 정말 쌍팔년도 식방식이 2026년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오늘 기준으로 1479원, 여기서 10원, 20원만 더 오르면 바로 1500원입니다. 이게 왜 무섭냐고요?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수입 물가가 6개월째 상승세입니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1차 금속 제품이 전월 대비 3.8%, 전기 장비가 0.7%, 기계 및 장비가 0.8% 올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더 충격적입니다.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는 무려 11%가 폭등했고 1차 금속 제품은 13.5%나 뛰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고용을 늘리겠습니까? 원자재 가격은 미친 듯이 오르고 환율 때문에 앉아서 손해를 보는데 정부는 도와주기는커녕 세무조사하겠다고 겁을 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 투자하기 싫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자, 그렇다면 밖으로 눈을 돌려볼까요? 이웃나라 일본 상황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일본 정세가 불안하니까 엔화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제학 교과서대로라면 엔화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 경쟁력이 생겨야 하는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는 한국과 일본이 그냥 도찐개찐 비슷한 동네로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 슬픈 건 외국인들이 아시아에 돈 좀 묻어볼까 할 때 엔화를 먼저 사지 원화를 먼저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엔화는 그래도 준 기축통화 대접이라도 받는데 우리 원화는 찬밥 신세입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 원화도 덩달아 도매금으로 같이 끌려 내려가는 구조.
이게 바로 우리가 처한 환율의 늪입니다. 일부 전문가라는 양반들이 1사분기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다, 잠잠해질 거다 라고 희망 고문을 하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데이터를 보십시오. 자본자의 수입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공장 돌리는 기계, 부품 가격이 전월 대비 1.2%, 1.5%씩 야금야금 오르더니 안 내려옵니다. 소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씩 오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작년인 2025년보다 올해, 그리고 내년인 2026년에는 우리가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원가가 훨씬 비싸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환율 상승분까지 더해지면 기업 이익은 박살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우리 지갑을 털어갈 겁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지금 제일 무서운 게 뭡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가 고환율, 두 번째가 변동성이라고 답했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입니다. 내일 환율이 1,500원이 될지 1,600원이 될지 모르는데 누가 겁없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여기서 잠깐 주식시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한국 증시 미쳤다, 상승폭 세계 최고다 라며 국뽕에 취한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이건 거대한 착시 현상입니다. 우리 코스피 시장 전체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쳤을 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100명 중에 2명이 멱살 잡고 하드캐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만약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꺾이거나 인공지능, AI, 거품론이 터져서 이 두 회사가 휘청거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증시는 그날로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특정 2개 회사의 국가 경제가 이렇게까지 몰빵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거의 도박에 가깝습니다. 자, 이제 정치 이야기로 살짝 넘어가서 이 경제 상황이 대통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도사님인 제가 데이터를 딱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지금 환율은 1,480원을 뚫네만에 하고 물가는 오르고 집값은 뛰고 전세는 씨가 말랐는데 희한하게 대통령 지지율은 소폭 올랐습니다. 아니, 경제가 이 모양인데 지지율이 왜 올라? 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이건 전형적인 신년 효과입니다. 새해가 되면 사람 마음속에 그래도 올해는 좀 낫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감이 생기거든요. 하지만 이 약발 오래 못 갑니다. 저는 그 유효기간을 딱 설 명절 직후까지로 봅니다. 이번 2월이 바로 빅 분수령이 될 겁니다. 명절 밥상머리에서 온 가족이 모여서 무슨 이야기 하겠습니까? 야, 취업은 했냐? 물가가 왜 이리 비싸냐? 대출 이자 내다가 등골 빠지겠다. 이런 현실적인 곡소리가 터져 나올 겁니다. 그때가 되면 외교 순방 효과도 다 빠지고 오직 먹고 사는 문제만 남게 됩니다. 그때 대통령이 내놓을 카드가 있느냐? 없습니다. 이미 일본, 중국 다 다녀왔고 외교로 재미 볼 건 다 봤습니다. 결국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는 구호가 다시 뼈아프게 돌아올 겁니다. 일심 선곤이 뭐니 하는 정치적 이슈보다 당장 내 주머니 사정이 더 급한 게 민심이니까요. 자, 다음은 인물 분석 들어갑니다. 요즘 장안의 화제 이해훈 후보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원 CNI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주 처참합니다.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무려 68%, 적합하다는 의견은 고작 21%입니다. 68대 21. 이건 거의 게임이 끝난 스코어입니다. 보통 여론조사에서 한쪽 의견이 70%에 육박하면 절대적이라고 표현합니다. 68%면 사실상 국민들이 절대 안 된다고 레드카드를 꺼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조차 절반 정도만 찬성하고 있습니다. 집토끼마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느냐? 서울 시민 대상 조사 결과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국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가 45.9%, 인사청문회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가 35.3%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청문회라는 절차는 밟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19일이 인사청문회죠. 아마 그날 청문회장은 도살장이 될 겁니다. 온갖 의혹들이 낱낱이 까발려지고 후보자는 만신창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10시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며 자진 사퇴하는 그림. 이게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입니다. 지명철회는 대통령도 부담스럽고 자진 사퇴가 서로에게 그나마 모양새가 덜 구겨지는 출구 전략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아주 핫한 속보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김병기 의원, 경찰이 자택 포함 6곳을 정역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나 김경시 의원 건 이후 보름이나 지나서 뒷북 압수수색을 한 건데 이게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하필이면 굵직한 경제뉴스가 터지는 날에 맞춰서 들어갔습니다. 의도가 다분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압수수색이 보내는 시그널은 명확합니다. 야, 이제 그만 버티고 받아들여라. 공천 헌금 의혹, 이거 그냥 안 넘어간다는 정부의 경고장입니다. 6곳을 털었다는 건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구속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입니다. 이미 원내대표가 병기에서 병도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흐름이 넘어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황금폰, 김병기 의원의 휴대폰이 열릴까요? 저는 안 열린다. 아니, 못 연다고 봅니다. 김병기 의원 본인도 국정원 출신이라 계산이 빠를 겁니다. 그 폰을 까서 너 죽고 나 죽자고 덤비는 순간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 전부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자녀들의 취업 문제 등등 약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의 선택은 버티기가 아니라 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조용히 물러날 테니까 우리 가족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막후 협상이 오가고 있을 겁니다. 황금폰은 영원히 판도라의 상자로 남고 김병기 의원은 쓸쓸히 퇴장하는 수순. 이게 냉혹한 여의도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오늘 방송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환율은 폭주하고 정부는 기업팔 비틀고 개미들은 곡소리 나는데 여의도는 눈치 게임만 하고 있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난세에 내 돈 지킬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뼈 때리는 경제 분석, 여러분의 금융 멘토였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